오늘도 놓치지 말고 꼭 알아야 할 뉴스들 준비했습니다. 스픽스가 콕 집어주는 뉴스 스콕스. 전 시사평론가 김성환이고요. 제 앞에 김민하 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신문 내용을 정리하고 준비하면서 좀 그런 생각했어요. 오늘은 그 짧은 영상으로 각 주제별로 나눠서 뜯어가지고 그렇게 그 구독자분들한테 드려도 되겠다. 그렇게 해도 조회수가 많이 나오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하고는 이제 상당히 다른 생각을 하셨네요. 우리가 그런 얘기를 안 나눈다? 준비하면서? 네, 저는 멘붕이 왔습니다. 왜 멘붕이 와요? 신문이 왜 다 지멋대로냐? 지멋대로가, 신문이 지멋대로면 멘붕에 빠지는 김민하 평론가. 뭐가 이렇게 하나로 이슈가 쭉 모아지는 뭐 이런 그림들이 있어야 되는데, 네. 오늘은 다소 이제 좀 제멋대로인 어떤 그런 산만했다. 네. 근데 그래도 이렇게 끌어모으다 보면은 그러면 하나의 어떤 뭐 이슈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렇죠. 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슈들이 이렇게 여러 개가 배열이 돼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 각각의 하나들을 다 이렇게 뜯어놓으면 그렇죠. 사실 신문 일면 또 주요면 상단에 있는 뉴스 중에 중요하지 않은 뉴스는 없습니다. 다만 그 얘기를 우리가 다 하면 여기서 2시간, 3시간을 하게 될 뿐이지. 네. 해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중요하지 않은 뉴스는 기본적으로는 없다. 네. 그런데 그걸 이제 말입니다. 압축적으로 또 정리를 잘해서 전달해야 되는데 그 생각을 전제하고 봤더니 저는 이제 이거는 근데 생각이 하여튼 저랑 좀 달랐던 것 같은데 저는 구독자분들이 각각이 원하는 컨텐츠가 다 다르잖아요. 어떤 분들은 나는 뭐 민주당 지지자니까 윤석열 정부 비판하는 게 필요해. 뭐 그런 데 있어서 일종의 위안을 받기도 하고 또 분노하기도 하고 하시는데 그것 말고 다른 곳에서 또 일종의 지적인 포만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들이 각각의 어떤 수요를 충족해 줄 만한 이슈들이 다 배치가 돼 있더라.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역시 긍정의 김성환과 비관과 냉소와 절망의 김민하 이렇게 딱 나뉘는 거죠. 이렇게. 그래, 윤석열 대통령이 마음 치료 해준다잖아. 치료 좀 받아. 저 심리학을 3학년 2학기 때까지 했는데, 네, 3학년 2학기 때까지 했는데, 야, 대통령이 저렇게만 뭘 자꾸 얘기를 하면서 관심을 가져주면 심리학 전공한 사람들 좀 팔자가 펴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잠시 그렇게 생각하고 대학 졸업은 하지 그랬어요. 아니 근데 그런 희망조차도 사실은 그 말씀 듣고는 별로 그렇게 생기지는 않는다. 그냥 공치사 같고 별로 그렇게 믿음이 가지 않고 뒤에 김건희 여사가 또 뉴스에 등장하셔가지고 청기누설 지금 좀 이따 얘기할 건데 우리 저도 힘든 때가 있었어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도 힘들어요. 이런 말씀이 저도 나오고 저도 힘들어요. 할 말은 많은데 좀 이따 얘기할 거기 때문에 일단 좀 참고 오늘 첫 이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리셀 공장 화재 사건 여전히 신문들이 관련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우리 산업 현장에서 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야? 이런 이제 생각들을 하게 만드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자, 한겨레 신문 일면 보여주십시오. 자, 소방당국 석 달 전 아리셀 인명피해 우려 지적했다. 이런 기사를 일면에 배치했고요. 경향신문도 보여주십시오. 마찬가지입니다. 화성공장 3동 다수 인명피해 우려가 된다고 소방당국이 의견을 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개월 전에 화재 위험을 경고를 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관련 기사들을 일면에다 이렇게 싣고 있습니다. 이게 김성애 민주당 의원이 확인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걸 동시에 이제 한겨레하고 경향에서 기사를 받은 건데요. 화성소방서 남양 119 안전센터의 소방활동 자료조사서를 입수를 한 모양이에요. 거기를 보니까 소방당국은 아리셀 공장 3동 건물을 다수 인명피해 발생 우려 지역으로 지목하고 3동 제품 생산 라인 내 급격한 연소로 인한 인명피해 우려가 있다. 이렇게 거기에 적혀 있었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소방당국은 연소 확대 요인이 11개 동 건물에 위치해서 상황 발생 시에 급격한 연소로 인한 연소 확대 우려가 있다. 이렇게도 썼는데 그러니까 3동 건물에서 23명의 사망자가 나왔고 열폭주로 불이 급격하게 확산한 게 이번 화재 상황 아닙니까? 네. 이 소방활동 자료 조사서에 나온 예고된 거의 그대로의 상황이 사고가 난 거다. 그러니까 전조가 있었고 그 전조를 소방당국이 이미 포착을 했고 그리고 경고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회사 측이 제대로 대책을 만들지 못했다. 그렇죠. 이 보고서에 보면은 일단 화재가 발생하면 물로 진화하기 어려운 리튬 문제 또한 명확하게 적혀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방차 긴급 통행 등 소방 활동 장애 요인 이 항목이 있는데 리튬 1000kg, 990kg 저장소 2개,
화재 시 삼류 위험물 저장소 내 방수 금지 이렇게 적어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 리튬은 알코올류 4,200리터, 제일석유류 200리터와 함께 위험물 및 기타 위험 시설로도 적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화성 소방서 쪽은 3동의 경우 이번에 사고가 난 네. 3동의 경우 2개 층으로 돼 있고 직원 3분의 2가 작업을 하는 공간이다 보니까 화재가 나면 피해 우려가 클 것이라고 판단했다. 리튬 저장고도 있고 하니 불이 나면 위험하다. 화기 취급을 잘해달라. 이런 당부도 했다. 그래서 이런 위험성을 바탕으로 위험물 취급에 따른 안전수칙 준수를 철저히 할 것, 자체 소방훈련을 실시할 것, 상황 발생 시 위험물 특성을 안내할 것 등을 지도를 했고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 주 출입구 이용 신속 대피가 필요하다. 이렇게 다 적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화재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까지 이걸 화재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된다까지 소방당국이 다 안내를 하고 지도를 하고 이렇게 명시를 했는데도 참사 당시에 CCTV 화면에 이런 걸 보면은 전혀 소용이 없었다라는 게 드러났다는 겁니다. 근데 인지는 했다는 거 아니에요? 위험성을 인지했는데 그럼 이걸 강제할 만한 수단이 없었다. 이렇게 또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어제 이제 전해드린 것처럼 예. 이렇게 소방에서 지도 활동을 하고 계도를 하고 하지만 예를 들면은 중점 관리 대상이나 이런 것으로 이 들어가야 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강화된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데 또 그런 것들은 연면적 기준이나 이런 걸 충족을 못 3만 해가지고 제곱미터라고 그렇죠. 했었잖아요. 미달되고 이래서 또 사각지대가 있고 이런 문제들이 지금 있는 거죠.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했었으면 어땠을까? 이번 참사를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자꾸 드는데요. 근데 사실 이런 게 오늘 좀 저희가 말씀드리겠지만 행정당국의 관리 사각지대에 놓였다거나 아니면은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눈을 감고 있다거나 또 우리 사회 스스로가 그냥 외면해 버리거나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누적돼 있다. 이건 단순히 그냥 화재 사건 하나로만 볼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를 알려줄 만한 기사들을 오늘 또 계속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동아일보 일면 보여주십시오. 자, 일면 기사에 저렇게 하단에 있어요. 리튬 참사 키운 일반 소화기, 금속 소화기는 1년 넘게 심사 중. 이런 건데요. 이번에 금속 소화기가 있었으면 일반 소화기로 이번에 불나니까 막 뿌리고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폭발하듯이 팍 불이 붙으니까 오히려 도망가기에 급급했잖아요. 근데 일반 소화기는 애초에 끌 수 없는 불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금속 소화기 그러니까 있었으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금속 소화기 심사를 지금 1년 정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그래서 이전까지의 보도 어제까지 전해드린 바는 금속 소화기가 없고 물론 이제 구할 수 있습니다. 네. 시중에 판매되고 있긴 한데 이것도 금속마다 또 다 특성이 다르고 해서 어떤 거를 어떤 기준에 맞춰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이 안내를 하고 지도를 하고 또 강제를 하고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그러려면 이게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팔면도 같이 보여주십시오. 근데 이 소화기에 관련돼서 네. 이게 이 금속 소화기에 대한 그래서 뭔가를 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럼 기준이 없다까지가 이제 어제까지 전해드린 바였는데 네. 근데 이 동아일보 일면 기사는 뭐냐면은 기준이 아예 처음부터 없는 상태가 아니라 네. 기준을 만들려고 하는데 심사 중인 상태가 1년째 지금 그냥 내버려 두고 있는 상태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금속 화재용 소화기가 1년 넘게 정부 내 심사 절차에 머물면서 현장 도입이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도 또한 인지하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금속 소화기가 필요하다는 거를 소방청이 이 금속 화재용 소화기 성능 기준을 담은 기술 기준을 행정 예고까지 했다는 얘기니까 작년 3월에 그렇죠. 여기 보면은 말씀하신 대로 소방청이 지난해 3월에 금속 화재용 소화기의 성능 기준을 담은 기술 기준을 행정 예고했다라는 거고요. 이게 일찍 도입이 됐으면은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이 지적을 하고 있고 소방청 관계자가 7, 8월경에는 심사를 마치고 허가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더 빨리 진행했어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 이렇게 세월화대응을 하고 거지. 있는 게 뭐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팔면 기사도 앞서 제가 보여달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기사에 보면 동아일보 취재팀이 25일과 26일 아리셀 인근 리튬 전지 공장 5곳을 방문해 봤다 그래요. 금속 화재용 소화기를 비치한 곳이 2곳뿐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2곳뿐이었다고도 할 수 있지만 2곳이 있었다는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일부 공장이 갖춘 이 2곳이 갖춘 금속 화재용 소화기가 소방당국 검증을 거친 정식 제품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기준이 없으니까는 검증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1년 넘게 심사 중이니까 그럼 이건 어디서 왔느냐? 이게 외국 거 수입해가지고 쓰는 상황이라면서요. 그렇죠. 여기 보면은 이 전문가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중에 유통되는 금속 화재용 소화기는 성능이 검증되지 않은 수입 제품이다. 효과를 담보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고 전문가가 미국이나 유럽에는 금속 화재 전용 소화 약제가 제작이 돼 있지만 우리나라는 관련 법적 정의조차 없어서 시험할 기준이 없다. 이 배터리 강국이 정말 창피한 수식어잖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뭐 전 세계 2차 전지 시장에서는 제일 수출도 많이 하고 생산도 많이 하는 국가 아닙니까? 중국과 더불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리튬의 위험성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이 이렇게 뒤늦게 따라가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개고름으로. 그래서 발생한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게 행정당국의 문제 앞서 제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렸지만 외국인 노동자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 그러니까 어제도 저희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아리셀 대표는 우린 도급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아리셀의 그 파견 업체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아예 그 공장 불이 난 공장 2층을 주소지로 둔 파견 업체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나중에 위장 산해 하도급 업체인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거기서 아리셀에서 이거 도급입니다 이렇게 해버리고 나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왜 우리한테 책임 떠넘겨요? 이거 파견이었잖아요. 불법 파견이잖아요. 이렇게 애당초 제조업체에서는 파견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불법 파견을 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도 책임을 피하고 있는데 그 외국인 노동자의 문제, 가장 사망자가 많이 발생한 외국인 노동자의 문제를 짚은 곳이 있었습니다. 지금 한국일보 오면 보여주실래요? 참 이게 공교롭게도 기획 기사를 쓰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맞아떨어진 측면이 있는데요. 이거 기사 읽고 난 다음에 제가 마음이 또 나보고 F라고 하겠다. 좀 짠하기도 하고 이런 문제들 이거는 진짜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나 윤석열 정부가 진짜 대우각성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작년에 올해 예산 깎을 때 이주 노동자 센터 예산 깎지 말라는 얘기를 계속했거든. 이주 노동자 센터 예산을 다 깎아버렸어. 그러고 난 다음에 발생하는 문제 이거를 아주 상세하게 적어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이제 일단 취재 대상이 된 데가 의정부에 있는 이주노동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여기가 이제 그나마 굉장히 규모가 그래도 되고 여러 가지 업무를 이제 맡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그런데 행정사 사무소에 이날 취재를 간 날도 대기석까지 꽉 찬 그래서 이주 노동자들이 계속 상담을 해주고 이주 노동자들의 상담을 계속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날 사무소의 수익은 사실상 제로였다. 돈 안 받고 그냥 상담을 해주는 겁니다. 아니 행정사 사무소인데 일종의 이제 정부 문서 대행도 해주고 그러는 곳이잖아요. 민원 대행도 해주고. 그렇죠. 근데 돈을 안 받고 해준다고? 그렇죠. 그런 상황이고 그럼 돈을 안 받으면은 돈이 어디서 와야겠습니까? 어디서 오기는 어디서 와? 돈을 자기가 내야지. 그렇죠. 무료 봉사를 하든가 무료 봉사를 하든가 그래야 되는 거죠. 그래야 되겠지만 이제 전체의 어떤 국가 시스템으로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개업 2달간 센터가 불량 사업주로부터 받아낸 체불액만 9천만 원에 달한다고 하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이 행정사 사무소가 이 이주 노동자들과 함께 고용부나 경찰서에 민원 접수를 도운다든지 또 여기서 한국어 교육을 한다든지 한국어 교육을 받아야 이주 노동자들이 더 잘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역할들을 다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이 행정사 사무소는 사실상 제도권 밖에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올해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예산이 있었는데 지난해 한 70억 정도 되거든요. 그걸 전액 삭감했잖아요. 그렇죠. 그때도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그것 때문에 의정부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가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 근무를 했던 그러니까 의정부 센터도 올해 1월 업무를 그냥 끝내고 지금 그 문을 닫은 상황인데 거기에 상담팀장으로 있는 사람이 행정사 자격증을 또 공교롭게 갖고 있었대요. 근데 외국인 지원센터가 문을 닫고 나니까 그럼 이 외국인 노동자들은 어떻게 하나 걱정을 하다가 내가 행정사 자격증이 있으니까 사무실을 하나 열자. 외국인 지원센터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올해 전체 예산이 다 삭감돼서 앞서 말씀하신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가 다 문을 닫았어야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체 예산이 전국 약 이 기사에는 70억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게 전국 9개 주요 센터하고 35개 소지역 센터가 운영이 됐는데 이것들이 전부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역할들을 대신할 곳이 없으니까 여기 와가지고 사장님한테 두들겨 맞았어요. 뭐 돈을 그 일을 했는데 돈을 못 받았어요. 이러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가가지고 그날만 이 찾아간 날만 80명이 찾아갔었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를. 그런데 수입은 제로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도권 밖에 지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뭐 수도권 바깥 상황 훨씬 더 상황은 심각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기획재정부가 지금은 그럼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를 문을 닫고 나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공모를 받아서 전국 9개소의 센터를 올 4월에 다시 세웠다 그래요.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게? 근데 새 센터 한 곳당 배정된 예산은 예년에 비해 절반 가까이 줄어든 4억 원이고 이마저도 그중 절반은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고 심지어 의정부 등의 일부 주요 센터가 맞던 곳들은 새 거점에 포함되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이 의정부에 있는 행정사, 이주노동자 행정사 요 하시는 분은 계속 이 수입이 제로인 상태로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외국인 노동자들한테 돈을 많이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런 문장이 나와요. 이주 노동자 센터가 사라지면서 힘든 타향살이를 하는 이주민들이 심적으로 기반이 사라졌다. 태국어와 라오스어로 통역사로 일한 솜송 씨는 결국 상담도 사람들 간의 대화이기 때문에 상담사와 노동자의 신뢰와 유대감이 가장 중요하다. 지역을 옮겨도 선생님이랑 얘기하고 싶다면 먼 데서도 찾아오는 분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래요. 근데 이게 일반 행정기관처럼 그렇게 운영이 돼서 되겠어요? 그 한계를 알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를 만들었던 거잖아요. 이게 이제 일종의 거버넌스란 말이에요. 정부가 할 수 없는 역할들을 민간이 대신 맡아주면서도 그게 정부보다 훨씬 더 포괄적인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건데 개념 자체가 없는 거지 뭐. 아 이것도 좌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 닫으라고 그랬나? 그러니까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포괄적으로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답답한 게 사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가 잘하는 것을 좀 따라할 필요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저는 네. 뭐 다른 나라들이 뭐 다 잘하고 있겠지만 특히 이 정권은 일본 좋아하잖아요. 일본의 사례를 좀 보고 배워라. 일본이 이런 거 나름대로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에서 지자체에서 이 지자체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종의 지역 거점이 되는 이러한 그게 센터든지 어떤 뭐 NPO든지 이런 데 가가지고 거기서 이런 지금 여기 이 행정사 이 의정부 이주노동 행정사 여기서 하는 것처럼 외국어도 배우고 거기서 필요한 정보도 나누고 또 상당히 필요한 것도 하고 그걸 국가가 지원하고 이런 것들이 다 되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는 한국인도 있어. 그렇죠. 그게 글쎄요. 일본이 기시다 지지율이 17%, 10%대까지 떨어지고 자민당 일당 독재라고 얘기할 만큼 장기 집권을 하고 있는데 일본 사회가 그래도 버팅길 수 있는 게 최소한 이런 거에 관한 게 있다는 거잖아요. 커뮤니티가 움직이고 공동체가 움직일 만한 기반이나 여건들은 돼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되는 건데 우리는 그런 거를 생각을 안 하잖아. 답답한 일인데요. 무조건 때려잡지 말고 네, 좀 해보시라 이렇게. 공산당 때려잡던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 내가 볼까. 진짜 콩사탕이 싫어요다 정말. 자, 경향신문 8면 보여주십시오. 자, 노동부는 뭐 했나? 그 밑에 중대재해법 처벌은 이 기사가 같이 하나로 크게 묶여져서 있는데요. 그 노동부가 뭐 사실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파견 이주 노동자를 사용하는 이런 상황이 있는데 이게 고용 구조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데요. 경기도 외국인 지원센터가 2020년 12월 발표한 경기도 이주 노동자 파견 노동 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파견 이주 노동자 30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는데 노동부 등 공적 기관을 통해 일자리를 구하는 비중은 6.2%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지난 24일 그 화재로 목숨을 잃은 이주 노동자 18명은 직업 소개업 등록이 돼 있지 않고 파견 허가도 받지 못한 네이셀이 경기도 아리셀에 공급한 인력이었다고 하고요. 실태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비정규 이주 노동자가 없다면 시흥, 안산, 스마트 허브 지역의 소규모 영세 사업체는 거의 존속이 불가능해진다고 할 정도로 다양한 형태의 불법 파견이 확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메이셀 관계자는 다른 업체들도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이런 상황들이 어떻게 볼 수 있는 거냐면 이 기사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산업단지의 불법 파견 진화하고 있다. 그러니까 2013년부터 산업단지 불법 파견에 대한 문제 제기가 노동계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대놓고 파견법을 어기는 방식은 예전보다 줄었다라고 금속노조 시흥 안산 지역 지회장이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대놓고 어기는 게 아니라 이제는 위장도급 형태로 파견법을 피하는 꼼수가 늘었다. 그게 이번 화성 참사에서 드러난 아리셀하고 메이셀 간의 관계이다. 그런데 이건 노동부가 조금만 들여다보면 확인할 수 있는 건데 왜 몰라? 제대로 당연히 알지. 그렇죠. 제대로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메이셀 사업장 주소지만 봐도 알겠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선수들인데 그 얼마든지 적발할 수 있는데 안 한다는 거 아니야. 눈 감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정부에서 그렇게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어제도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이주 노동자가 아니라 뭐 이주민하고 결혼도 활성화하고 출산율들 떨어지고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고 있고 그렇게 하는데 한국인 그 영주권 따기가 그렇게 또 귀화하기가 그렇게 또 시험이 어렵다대. 우리도 다 떨어진다며 시험 보면 그럴 정도로 어렵다고 하는데 그것도 조건도 굉장히 까다롭고 그럼 뭐 앞뒤로 다 막아놓고 난 다음에 어떻게 대안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나 하지 말든지. 그럼 아예 그럼 외국인들을 영주권을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주던가 그런 식으로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것에 대한 대책도 없고 맨날 출산율 올리자고 뭐 엉뚱한 소리나 하고 나왔던 대책도 그 다음에 그냥 똑같은 얘기나 반복이나 하고 있고. 그러니까 말이나 하지 말든지 분명히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에 이민청을 만들어야 되고 뭐 이제는 이주 노동자가 없으면은 경제가 안 돌아가고 그 일부분 사실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뭔가 대안이 필요하고 다 막 얘기를 뭐 하고서는 이 정권에서는 역시 한동훈이야 이러면서 그때도 막 필요한 얘기를 잘했어 뭐 이러면서 앞으로 잘해봅시다 뭐 이랬지 않습니까? 뭐 하는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늘 입버릇처럼 하는 얘기가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뺏는다. 외국인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일종의 이제 뭐랄까 거부감이나 반감을 키우잖아. 그런 식으로 해서 보수 진영에서 주로 그런 짓들을 많이 하는데 근데 그거 아니라는 거잖아 지금. 일 안 하는 공간 굴러가지 않을 만큼의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래 뭐 불법 노동자 그러니까 불법 체류자 천지 만들 거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러면 조건을 까다롭게 하되 들어와서 일할 때는 그만한 대우를 해주고 그리고 이들이 아이를 낳거나 할 때 그 아이를 한국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해준다거나 이런 방식들을 선택을 하면서 우리가 일정하게 이렇게 출구를 만들면서 한국 사회에 뭐 동화든 아니면 섞임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 것에 관한 철학이나 고민은 아예 없는 거야. 그냥 적당히 때려잡고 적당히 하다 보면 우리는 늘 우월적 지위에서 인종차별해도 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논리를 만들어가는 거 아닌가 싶어서 걱정됩니다. 이거는 나중에 민주당이 집권을 하더라도 꼭 한 번쯤 생각해 보길 바란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그렇죠. 네. 민주당 할 때도 제대로 좀 못하잖아. 솔직히. 이게 굉장히 정교한 고민이 필요한 문제다. 맞아요. 고민을 맞아요. 깊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정교한 고민이고 나발이고 필요 없는 사안이 또 있습니다. 한겨레 신문 구면 보여주십시오. 한겨레 신문 구면에 최상병 기록 회수 날 국방부 차관 대통령에 2번 먼저 전화했다. 지난번엔 대통령이 신범철 차관한테 전화했다고 했었잖아요. 그런 줄 8월 알았죠. 2일 날 그 해병대 수사단이 그 수사 보고서를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날 대통령이 신범철 차관이 당시 국방부 장관 대행했었으니까 왜냐하면 우즈베키스탄에 이종섭 장관이 나가 있었잖아요. 이종섭 장관하고 연이어 3차례 통화를 시도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신범철 차관한테 전화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신 차관도 대통령한테 전화를 했다고? 그러니까 대통령은 이렇게 온갖 때 전화를 이렇게 나 진짜 그것도 너무 웃겨. 그러니까 이 국방부 검찰단이 최상병 사건 기록을 회수한 지난해 8월 2일 이날 많은 일이 일어났는데 신범철 당시 국방부 차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2차례 먼저 전화를 건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는 내용이에요. 네. 앞서 윤 대통령이 이날 신 차관에게 한 차례 전화를 건 사실이 드러난 바 있는데 그랬죠. 네. 이번 통화는 그 전에 이뤄진 것이다. 그래서 차관이 해외 출장 간 장관을 대신해 대통령에게 2차례 직보를 했고 네. 대통령이 전화를 다시 건 점 등에 비춰보면
윤 대통령이 사건 회수 과정에 깊숙이 개입된 정황으로 읽힌다. 기사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신 전 차관은 지난 21일 국회 최상병 특검법이 입법청문회에 나와서 대통령과 한 통화에 대해서 또 회수와 관련됐다라고 얘기한 바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더욱 의심된다는 건데 구체적으로 한겨레가 입수한 신범철 차관의 지난해 7월 28일부터 8월 9일까지의 통신 기록을 보면은 8월 2일 오후 1시 반에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로 먼저 전화를 걸어서 8분 45초 동안 통화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낮 12시 7분부터 12시 57분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과 통화를 한 이유인데 네. 신 차관은 윤 대통령과 신 차관과 윤 대통령 간의 통화 20분 뒤인 오후 1시 50분께에 유재용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경북경찰청에 연락해서 사건 회수 의사를 밝혔다. 그리고 신 차관은 이날 오후 3시 40분께 다시 윤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서 3분 36초 동안 통화를 했는데 이 당시에는 국방부 검찰단이 이 기록 회수를 위해서 경북경찰청으로 출발한 직후였다. 그리고 오후 4시 21분에 윤석열 대통령이 신 차관에게 직접 전화를 또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요거를 요약하면 어떻게 되냐면 대통령이 이종섭 장관한테 그래 전화를 했어. 해외에 있는 이종섭 장관하고 세 차례 통화를 막 했어요. 왜 그거 하나 똑바로 처리 못하고 네.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갖고 오라 그래. 막 이렇게 한 다음에 이종수 장관이 자기가 직접 할 수가 없으니까 신범철 차관한테 연락을 했어.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어쨌든 신범철하고 또 국가안보실하고 또 막 통화를 하더라고 보니까. 그렇죠. 여러 경로로 막 통화가 오고 가고 결국 국내에 있는 신범철 차관이 해야 하지 않습니까? 장관은 외국에 있으니까. 이종섭은 그랬어. 나 회수에 내가 관여하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했거든. 그 신범철이가 한 거야.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국내에 있는 신범철 차관이 결국은 이 기록 회수에 관여를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전화를 걸어서 대통령이 지금 기록 회수를 하기 위해서 국방부 검찰단이 출발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시계열로 하면 대통령이 이종섭하고 통화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신범철하고 어떤 방식으로든 연락이 간 거예요. 그 신범철이 대통령한테 전화를 먼저 했어. 지금 연락을 받았습니다. 대통령님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한다거나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문의를 하거나 뭔가 얘기를 그렇죠. 했겠지. 통화를 했어. 그 다음에 유재현하고 통화를 했어. 그 사이에 막 국가안보실하고 막 공직기관 비서관 난리가 났어. 유재현이 어쨌든 이첩한 걸 갖고 오겠다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신범철이 다시 대통령한테 전화를 해. 요래요래 해서 회수를 하고 오도록 한다고, 회수에 오도록 국방부에서 조치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 전화를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잖아. 그렇죠. 지금 출발했습니다. 왜냐하면은 3시 40분께 신범철 차관이 다시 윤석열 대통령한테 전화를 걸어서 통화한 때는 국방부 검찰단이 기록 회수를 하기 위해서 경북경찰청으로 출발한 직후였기 때문에 우리 국방부에서 해가지고 저 출발했습니다. 대통령님 이렇게 했다는 거지. 지시를 분명히 우리는 완수했습니다. 네, 시킨 대로 했습니다.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상당해 보인다. 그리고 이 기사에 보면은 이 8월 2일 날 신범철 차관이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소속 임기훈 당시 국방비서관을 비롯한 대통령실 관계자들에게 5차례 전화를 건 사실도 통신 기록을 통해 추가로 드러났다. 그러면 결국은 이 회수 과정에서의 어떤 이 중요한 어떤 이 실무적인 부분들은 신범철 차관이 이 상당한 역할을 갖고 이 지휘를 했다고 볼 수 있고, 이날 임기훈 비서관한테 3차례, 조태용 당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이시원 당시 대통령실 공직기관 비서관에게 한 차례씩 전화를 걸었다. 그러면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 조태용 실장, 이시원 비서관 등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신 차관에게 전화를 건 기록 5건까지 더하면은 신 차관은 이날 하루 10번이나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전화를 주고받은 셈이 된다. 그러니까 이날 계속 신범철 차관은 이 기록 회수와 관련돼 가지고 대통령 그리고 대통령실 관계자들 계속 통화를 하면서 일을 처리하고 대통령한테 보고하고 일을 막 처리하게 만들고 대통령실에 또 얘기하고 이랬던 거예요. 장관 권한대행 역할을 충실히 했네. 그렇죠. 그리고 이 기사 마지막에 보면은 이 대목이 나오는데, 최상병 순직 사건 외화부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재용 국방부 법무관리관에게 신범철 차관이 1시간도 안 되는 사이 5차례 전화를 건 사실도 확인이 됐다. 그리고 유 관리관이 이날 오후 4시 59분 대통령실에서 걸려온 내선 전화를 받은 기록도 새로 확인이 됐다. 13분 전쯤 이시원 비서관과 통화했는데 거듭 대통령실 쪽에서 전화가 걸려온 것이다.
그러니까 신범철하고 유재현 입만 열게 만들면 되겠네. 그렇죠. 그죠? 그러면 다 꿰맞춰지겠는데? 근데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지금 또 한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입을 제대로 열면은 이게 다 규명되겠네. 하기야 그것도 다 규명되지 않아. 그 어제도 우리가 JTBC 보도 전해드렸잖아요. 그렇죠. 영부인이 거기 끼어들었잖아 지금. 의심되죠. 네. 거기다가 주가 조작 사건하고도 연결이 돼. 그러니까요. 이게 뭐야? 그러니까 대통령을 움직이고 누군가가 대통령을 움직이고 임종덕이가 움직일 만한 힘은 없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대통령을 움직이고 대통령이 그 사적인 어떤 민원이든 뭐든 이거 의심의 그림을 그리자면 그걸 들어주면서 그걸 가지고 공적 라인을 다 아예 조사버렸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불법인지 합법인지 뭐 이것도 개념 없이 그냥 막 덤벼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밑에서는 전전긍긍하면서 말도 안 되는 짓을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 크게 그림을 그려보면 국정농단이지 뭐 이건. 상당히 의심되는데. 근데 이 기사 마지막에 이제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대통령실에서 전화를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요. 요 관련해서 MBC가 어제 또 보도한 게 있었죠. 그 앞부분 저희가 좀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서 대통령실이 개입한 정황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작년 8월 2일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넘겼던 사건 기록을 군 검찰이 회수한 날 의혹의 핵심 인물들 통화 목록에 윤 대통령 개인 번호가 여러 차례 등장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죠. 그런데 이날 대통령실의 누군가가 직접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통화한 사실이 새롭게 확인된 겁니다. 한겨레 신문에 언급했던 내용을 MBC는 직접 전화를 걸어서 확인을 했어요. 그렇죠. 이 02800으로 시작되는 유선 전화에 대해서 네. 이게 2분 39초 정도 유재원 법무관리관하고 통화한 전화인데 MBC가 직접 전화를 걸었답니다. 네. 그랬더니 국가안보실 직원이었다는 거예요. 네. 안보실장 보좌관실인데요. 라고 답을 했고, 그러니까 이걸 답을 이렇게 해주는 것도 신기합니다. 막 전화를 걸면 관등성 명도 해야 되잖아. 02800에 몇 이렇게 걸면은 나 그 800으로 전화 오는 거 70이라고 헷갈리면 안 되겠다. 앞으로 전화 잘 받아야겠다. 그래, 800. 네. 800. 거기다 전화를 하면은 안보실장 보좌관실인데요. 기자가 보좌관님이세요? 그랬는데 이 번호를 어떻게 아신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네. 그래서 MBC 기자하고 통화를 했는데 자기가 국가안보실 직원이라고 했고 다만 올해 부임해서 작년 8월 상황은 알지 못한다고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전화번호가 바뀌지 않았다면 이때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소속이 누군가가 유재현 관리관한테 직접 전화를 한 것일 텐데 이에 앞서서 낮 1시 51분에는 유재현 관리관이 경찰에 직접 전화를 해서 기록 회수를 밝힌 상황이었죠. 임기훈 당시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으로부터 경북경찰청에서 전화가 올 거라는 말을 들은 직후에 이 전화를 한 거였고, 그리고 대통령실이 유재현 관리관에게 전화를 건 오후 4시 59분은 국방부 검찰단이 최상병 사건 기록 회수를 위해서 경북경찰청으로 출발한 이후였다라는 겁니다. 그럼 앞서 한겨레 기사에서 이 직전에 이시원 비서관하고도 통화를 했다. 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것도 계속 이런 식으로 이시원한테도 전화가 오고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국가안보실한테도 전화가 오고 장관 권한대행인 국방부 차관이 있고 장관은 해외에 나가 있으니까 장관이 너가 대행이 키 맞고 이거 처리해 이렇게 됐겠지. 그러니까 이 권한대행은 전반적으로 국방부에 있는 걸 지휘하는 상황이었고 이 사람이 또 지시를 할 거 아니에요. 신범철이. 그럼 유재현한테 지시를 하든 뭐 군 검찰단에다 지시를 하든 뭐 어떤 방식으로든 지시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실무자급으로 내려간 거야. 그거는 실무자급 선에서 계속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유재현이 중심 축이 돼가지고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이게 제가 쭉 보면서 이 황당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네. 가령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무슨 일을 시킬 때 가령 제가 대통령이면 이런 이제 일을 시킨다. 말도 안 되는 어떤 불법적인 일을 시킨다. 장관이 해. 라고 시키고 나는 그치. 결과만 보고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리고 장관은 가령 차관이면 차관 뭐 누구면 누구 한테 시키고 결과만 보고받으면 되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그 시킨 사람은 그 밑에 실무단에서부터는 뭐 이 사람 저 사람들하고 통화를 하고 할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서 웃긴 거는 그 일이 이렇게 프로세스가 쭉 진행되는 과정에 계속 중간에 대통령실이 계속 중간에 확인을 하거나 시키거나 이거에 대해서 뭐 정당화할 수 있는 논리를 얘기해 달라고 하거나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가
컨트롤 타워라는 게 대통령이 장관한테 시킨 다음에 장관이 컨트롤 타워였어야 할 수도 있는 거고 장관이 누구한테 시켰으면 또 그 사람이 컨트롤 타워였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건데 지금 대통령실이 다 중간에 다 이렇게 다 전화하고 실무 단위까지 다 개입하고 심지어 대통령도 장관한테도 전화하고 차관한테도 전화하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그럼 이것의 컨트롤 타워는 이거 다 정확히 보여주는 게 뭐냐면 컨트롤 타워는 대통령실이었던 거고 대통령실이 그리고 대통령실의 어느 한 부서가 아닌 거고 한 사람이 아닌 거고 대통령실 전체가 이 컨트롤 타워였던 거고 그러면 대통령실 전체가 컨트롤 타워일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컨트롤 타워는 그 위에 있는 한 사람 대통령이 그렇죠. 계속 확인을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확인하는 이유는 생각대로 잘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어려우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면 또 안 되니까. 이걸 알고 있었던 거지. 밑에서 계속 막히니까. 막힐 것으로 막히니까. 생각되고. 그렇지. 해병대 수사단이 말 안 듣고. 그렇죠. 그리고 김기환은 잘 안 움직이고. 그렇죠. 국방부 장관은 이것도 겁나니까. 또 저는 외국에 나가 있어요. 저 외국에 지금 외국에 있어서요. 통화가 네. 전화도 끊어졌다며. 와이파이가 끊어져. 안 들립니다. 안 들립니다. 안 들려요. 끊었을 수도 있어. 끊었을 수 있어. 전화. 그러니까요. 와이파이가 안 터져요. 네, 기록 회수요. 안 들립니다. 안 들립니다. 이렇게. 야, 차관한테 전화해봐. 뭐 이러고 막. 그리고 국방부한테 연락을 하니까 우리가 경찰을 움직이기는 어렵고요. 이미 저 수사본부로 넘어가가지고 경북경찰청에 가 있는데 그랬더니 이시원이가 경북경찰청으로 막 연락을 돌려가지고 법률비서관실의 행정관이 막 전화하고 경찰 파견 경찰이 그렇죠. 전화하고 그쪽에서 연락 오면 얼른 낼름 줘. 이거 딱 그걸 하고 그리고 연락하고 그다음에 임기훈 국방비서관은 일단 대통령실이 컨트롤 타워니까 임기훈 국방비서관은 유재원 관리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지금 경북경찰청에서 전화가 올 거거든요. 그냥 모르는 번호라고 안 받지 마시고 그거 받으셔야 돼요. 이렇게 하고 이게 안 되는 거를 계속 위에서 쪼면서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행정 절차상으로 공무원들 그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공문 보내고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근데 그거 없이 갔던 걸 다 대가져오고 난리가 난 거야. 그러니까 그걸 어거지로 막 하게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복잡하게 문제가 풀린 거야. 그렇죠. 꼬인 거. 그러니까는 대통령이 사방에 전화를 하고 대통령실 사람들도 사방에 다 전화를 해야 되고. 대통령 맞아요. 대통령이 맞기는 해요. 한겨레 구명 기사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조사본부에 임성근 혐의 빼라. 사실상 지시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요 기사 밑에 기사예요. 네. 이게 뭐냐면 한겨레가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의 해병대 변사 사건 관련 의견 요청에 대한 검토 결과 일종의 이제 보고서 같은 형식이죠. 여기를 보면 이걸 입수를 했대요. 1사단장, 7여단장의 경우 수색작전 관련 안전 통제 대책을 제대로 강구하지 않는 등의 과실이 있다면서도 사실관계 적시, 관련 자료 기재 뒤 통보라는 처리 방향을 적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임 사단장의 과실이 있지만 최상병 손직과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니 혐의자가 아닌 관련자로 적어 경찰에 사건을 넘기라는 취지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서 해병대 수사단은 임 사단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서 경찰에 사건을 이첩을 했는데 이 사건을 국방부 검찰단이 경찰에서 회수한 뒤에 재검토를 맡은 국방부 조사본부도 임 사단장의 범죄 정황을 4쪽에 걸쳐 담은 재검토 보고서를 지난해 8월 14일 작성을 했습니다. 그건 우리가 예전에도 전해드린 바가 있죠. 임 사단장에게도 혐의를 적시해 사건을 경찰에 이첩해야 한다고 판단한 건데 같은 날 조사본부는 자신들의 재검토 결과에 의견을 달라고 국방부 법무관실 등에 요청을 했고 이 요청에 법무관실이 임 전 사단장 등의 혐의를 적시하지 말고 이첩하라는 의견을 냈다고 하는 겁니다. 법무관리관실은 포 11대 대장과 7대 대장은 혐의를 적시, 1사단장 등 4명은 혐의 적시하지 않고 관련자로만 기재, 나머지 2명은 사실관계만 적시로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조사본부는 법무관실 의견 접수 열흘 뒤인 지난해 8월 24일 사건을 경찰에 재이첩했는데 법무관리관실 의견서 내용대로 사건 처리 결과가 바뀌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걸 제가 읽어드리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대통령이 경로했던 이유가 수사권도 없는 해병대 수사단이 왜 혐의를 적시해서 넘기냐고 법을 지키라고 화를 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지금. 근데 그러면은 국방부 검찰단은 왜 누구는 혐의를 적시하라고 하고 누구는 하지 말라고 하고 그래?
그래서 경로의 이유가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아닌 것 같은 데가 아니라 아닌 그렇죠. 거지. 이렇게 그렇게, 했다는 얘기는. 네. 이렇게까지 대통령실하고 다 관여를 해가지고 국방부 검찰단이 요런 그림을 만들어서 요렇게 해라고 조사본부한테 사실상 지시를 하다시피 했는데 압력을 넣었는데 조사본부가 끝까지 저항했다고 하는데 검찰단에서 이렇게 혐의를 적시하고 누구는 혐의를 적시하지 말고 이렇게 했다는 얘기는 그동안에 여권에서 얘기하거나 대통령실이 주장했던 건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얘기야. 아,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네. 그 심지어 여당 내에서도 그런 주장에 대해서 어떤 의원이 김웅 의원이 무식한 얘기라고 했었어요. 그래. 무식한 얘기다. 근데 아직도 그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 꼭 기억해 주십시오, 구독자님들도. 그래서 제가 이거 똑 하나 떼가지고 이거 영상으로 따로 만들어 주십사. 우리 제작진께 따로. 아, 그래요? 부탁을. 그러면은 이게 그 부분도 이제 황당하고 네. 그리고 이제 이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그러니까 국방부지 않습니까? 네. 지금 여러 가지 외압을 정면에서 받았던 유재은이 소속된 법무관리관실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조사본부에 실질적으로 외압을 행사한 내용이 임성근 사단장을 빼라잖아요. 그러니까 외압의 핵심은 임성근을 빼라. 라는 김민영 빼라는 거야. 그렇죠. 여기서도 확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지. 그게 확인이 된다는 게 분명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왜 임성근을 빼라고 했을까? 왜 하필 임성근일까? 그게 어제 우리가 전해드린 JTBC의 보도나 이런 거를 통해서 약간 짐작이 좀 갈랑말랑 뭐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이고 아니 임성근이가 어제 입장문을 또 돌렸다며요. 잘 모른대요. 네, 누군지 모른답니다. 골프는 그 친적도 블랙홀 없고. 인베스트먼트 이모 씨라는 사람은 우리가 알지 못해. 그 주가 조작범 김건희 여사랑 나 친하다고 과시하고 다녔다는 사람인데 그 사람 난 몰라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경호처 직원이라고 하는 어제 말씀드렸던 A 씨 그 사람이 임성근하고 아는지 모르는지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어. 그러니까 사단장하고 골프 약속을 잡고 날짜까지 딱딱딱 해가지고 카톡방에서 주고받았다는 얘기인데 그럼 경호처 A씨하고도 확실히 안다는 사이잖아요. 사단장하고 누구 마음대로 골프 치고 싶다고 치나 예비역이라고? 근데 그 그럼 카톡을 A씨하고 아는 관계인데 블랙펄하고 블랙펄이라고 합시다. 블랙펄하고 A씨는 또 잘 알잖아. 멋쟁 해병입니다. 멋쟁 해병. 그 카톡방 이름이 멋쟁 해병. 그래 멋쟁 해병. 지들끼리 한 다리만 건너면 얘기 들어갈 수 있잖아. 그렇기도 하거니와 그 카톡 나눈 얘기를 잘 보면은 여사님, 제가 입을 어떻게 여느냐에 따라서 주가 조작 범인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좀 어떻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했을까? 그거 이제 확인해 봐야 될 내용인데 그 카톡을 잘 보면은 그게 이 청와대 출신이라고 하는 그분이 그래 경호처 출신. 네, 오늘 보니까 이분이 2008년 그러니까 이명박 정권 때 있었던 분 같더라고요. 경호처에. 요 분이 사실 주도적으로 이 일정을 짠 것도 아니에요. 사실 잘 보면은 카톡을 잘 보면은 해병대 이 포항 해병대에서 초청을 했다. 초청이란 표현이 나와. 맞아. 초청을 했다. 그 내용을 공유해야 될 것 같아서 알려드린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첫날은 뭐 골프를 치고 그 다음에 뭐 점심을 먹고 그 다음에 무슨 뭐 우회를 다지는 장을 열고 뭐 그 참모들하고 사단장님하고 임성근 사단장님 만나가지고 뭘 하고 이런 게 쭉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이제 써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해병대는 우리가 해병대 이 사안 다루면서 해병대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렸는데 해병대는 예비역들도 저는 뭐 제가 공익근무원 무슨 지금 제가 수원시 권성구청 소속이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렇죠? 김성환 평론가님도 지금 군을 어디를 갔다 오셨는지는 모르지만 나 육군 병장 29개월 근무했어. 그러니까 부대를 어디 가셨는지를 모르지만 부대가 사라졌어. 그러니까 부대도 사라지고 뭐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 거기에 대한 소속감은 없잖아요. 근데 어쨌든 근데 해병대 예비역들은 본인이 아직도 해병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지금 해병대 현역들을 쉽게 얘기하면은 거기가 일종의 본대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여기가 본대고 우리는 예비역인 별도의 또 어떤 부대인데 다 같은 해병대 소속이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잖아요. 현역도 그렇고 예비역도 그렇고. 근데 이 사람들은 멋쟁 해병 예비역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현역의 예비역과 현역의 관계하고는 달라요. 이거는 평소에 만나기도 하고 아주 끈끈한 관계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런데 초대를 했다. 1사단에서. 포항인 1사단에서 초대를 했고 일정도 이렇게 쭉 적어가지고 와가지고 공유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린다. 이거는 그러면은 과연 멋쟁 해병들이
우리 한번 모임을 만들어가지고 포항에다가 이 1사단장님하고 한번 모임을 주선을 해볼까 이거였을까? 아니면 1사단장님이 평소에 멋쟁이 해병님들하고 교류가 있어가지고 그렇지, 거꾸로였겠지. 한번 그거였겠지. 오셔가지고 그럼. 우리 군 골프장에서 골프 한번 칩시다. 그렇게 해야지. 골프를 치러 왜 포항에 갑니까? 군 골프장에서 치려는 거 그치, 아닙니까? 그럼. 이게 그러면 임성근 사단장이 과연 멋쟁이 해병들을 모를까요? 멋쟁이 해병들 중에 한 명만 할까요? 저는 아닐 거다라는 의심이 상당히 있습니다. 멋쟁이 해병을 다 할 것이다. 멋쟁 해병과 멋쟁 여사가 같이 연락을 주고받을 가능성. 그다음에 자꾸 의심이 되고 있네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또 뭐 지금 시간 없는데. 그렇죠. 시간이 없는데 오마이뉴스에 기사가 있어요. 제목이 윤석열 문고리 강의구 부속실장 VIP 경로 당일 임기훈과 집중통화 뭐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부속실장이 있지 않습니까? 어.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보통 문고리라고 불리잖아요. 근데 이 윤석열 대통령이 경로했다고 알려진 날도 임기훈 국방비서관하고 여러 차례 통화를 했다라는 건데 이거는 이거 재밌다 이거는. 국가안보실 회의 시간보다 먼저 이 통화가 이루어졌대요. 그러니까 그날 10월 31일 날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대통령이 경로한 걸로 알려져 있잖아요. 네, 31일 날 회의. 그렇죠. 그날 15분 59초 동안 이 임기훈 비서관하고 통화를 했고, 근데 보통 부속 실장이 국방비서관하고 비서관하고 네. 안보실장하고 통화하면 또 몰라도 그 안보실장하고도 통화할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대통령이 지금 거의 너무 경로하셔서 쓰러지기 직전이세요. 그러니까 마음 좀 어떻게 좀 잘 풀어주세요 이렇게 했나? 부속실장이 쉽게 말하면 집사 같은 건데, 그러니까 그래. 개인 비서격의 어떤 그러한 역할들을 해야 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문고리 3인방 역할을 한 거야. 그렇죠.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가령 대통령이 그날 예를 들면 국방 관련 일정이 있어가지고 어디 가야 된다든가 뭐 이런 거였으면 국방비서관하고 통화를 뭐 하거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날은. 네. 근데 15분 59초 동안 통화를 했고, 그럼 강일구 부속실장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윤 대통령의 20년 인연으로 알려져 있고 네. 검찰총장 시절 비서관으로서 핵심 역할을 했고, 윤 대통령 당선 이후에 인수위에 합류를 한 이후에 검찰의 명예퇴직을 신청을 했고, 그 다음에 부속실장으로 온 사람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비서실에서 특수활동비 전달 등에 관여했던 핵심 참모인 사람이다. 네. 그래서 자꾸 이 강의구 부속실장이랑 임기훈 국방비서관이 자꾸 요 7월 31일 이후에도 8월 1일, 뭐 8월 7일, 8월 8일 자꾸 통화를 하더라. 지금 2부속실이 없잖아. 그렇죠. 부속실장이 1, 2부속실을 다 움직이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뭐 그럴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지금. 아니 2부속실이 없잖아, 지금. 없는데 별도의 비선 부속실이 있는 것인지는 제가 이제 모르기 때문에. 팀은 있겠지. 별도의 팀은 아마 있을 거예요, 100%. 왜냐면 코바나 콘텐츠 직원들이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근데 공식 라인을 타고 들어갈 수는 없잖아. 자기 가까운 뭐 직원들이나 가까운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팀을 두고 있기는 하겠지만 공식 라인은 어쨌든 부속실장이 움직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지. 근데 왜 부속실장이 그걸 연락을 주고받아? 의심스럽다. 네, 그 회의 하기도 전부터. 진짜 의심스럽다. 진짜 의심스럽다. 이거 아니야. 의심스러운 게 아니라 점점 확증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거의 뭐. 네. 이렇게 해병대, 우리 군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사이에 지금 우리 접경지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동아일보 일면 보여주십시오. 천문 K9 등 290발 쐈다. 군 서해상 대북 화력 시위. 어제 아마 방송 뉴스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접하셨을 거예요. 전 참 이런 거 쏘는 거 실시간으로 중계하듯 하는 것도 처음 봤어. 정말 그렇지만 어찌됐든 간에 서해상 해병대 사령부가 훈련을 했어요. 그러니까 포사격 훈련을. 조선일보 일면도 보여주십시오. 조선일보는 포사격 훈련한 사진을 저렇게. 와, 저거 찍기 쉽지 않았을 텐데 포탄이 그 보온통이 날아가는 건가? 옛날에 그 옛날 뉴스인데. 네. 옛날 뉴스죠. 갑자기 그 생각이 든다. 안상수 전 대표 뭐 이런 사람들이. 저게 날아가는 거지. 보온통이 날아가 있는 게 떨어져 있는 게 아니거든. 그렇죠.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데 연기가 확 나가면서 하는데 저걸 찍으려면 이제 연사로 놓고 셔터를 다다다다다다 이렇게 찍어야죠. 맞아요. 근데 그것도 엄청나게 빠른 스피드로 찍어야 되는데 조선일보한테는 4월의 축복이 훨씬 더 중요하긴 한 것 같아. 그렇죠. 결혼도 출산도 늘었다.
네. 아, 근데 4월의 축복도 이제 할 얘기 진짜 많은데 뭐 하여튼 4월이 반짝 출산율이 늘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반짝 늘었는데 코로나 그렇죠. 시기 때 결혼 못했던 커플들이 한꺼번에 작년에 결혼을 많이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 워낙 이제 결혼을 작년, 많이 안 한 재작년에. 게 있어서 그러니까 일종의 네. 기저효과다. 네. 그리고 출산율이 늘었다지 않습니까? 네. 이전에 결혼이 선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출산율이 많이 낮아진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조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는데 출산율이 조금 늘었다라고는 하지만 한 해 태어나는 출생아 수가 2만 명 아래로 떨어져 갖고 큰일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조금 늘었다라고 해도 올해 4월 달 출생아 수는 2만 명 아래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역시 기저효과다. 아, 근데 기저효과인데 조선일보는 어떻게 해서든 윤석열 정부가 기여했다는 거 넣고 싶었나 봐. 4월의 축복. 그래가지고 거기 기사에도 이렇게 돼 있어. 전문가들은 결혼 정년기인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남녀의 결혼 준비를 둘러싼 눈높이가 이전 세대보다 낮아진 상태에서 신혼부부 대상 1억 원 특별 증여세 공제 한도 도입 등 정부의 결혼 장려책과 대구, 대전 등 지자체별로 결혼 인센티브가 쏟아지면서 결혼이 늘어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분석했다는 거를 조짐을 보이고 있군요. 네.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그걸 끼워 넣으면서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제 출산율이 꺾고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조선일보가 일면에다가 저렇게 하고 있네요. 포가 이렇게 퐁 하고 나가는 거 그거랑 같이 참 그렇게 하는데 이게 맞는 건가 하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는데요. 한겨레 오면 보여주십시오. 적경지 주민들은 저렇다는 겁니다. 포소리 들으니 가슴이 덜컹해. 먼 일 날 것 같아 무서워. 그리고 이 서해 해상 사격 훈련을 누가 하는 건 해병대가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해병대가 이 난리인데 해상병 사건 때문에 김계한 해병대 사령관도 완전히 지금 뭐 영이 서기 어려운 상황이고 임성근 전 일사단장 저런 상태고 이게 뭐 됩니까? 해병대가 제대로? 아 근데 포는 쏘나 봐. 나 봤어 어제 동영상으로. 그러니까 사격 훈련을 뭐 저렇게 하는 게 아 근데 그것도 그런데요. K9으로 주로 사격 훈련을 했거든. 내가 알기로는. 그것도 북쪽을 향하지 않고 서남 쪽을 향해서 쏘거든. 그러니까 포신을 서남 쪽으로 이렇게 돌려서 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근데 이것만 쏜 게 아니라 다연장 로켓 천무. 그쵸. 군에 있을 때는 동기들이 거기 전 주특기였어. 아, 한 방 빡 쏘면은 거의 그 큰 운동장 하나가 초토화된다고 하는 거거든요. 한 발에. 근데 그걸 한 세트로 이렇게 푹 하고 쏘더라고. 다 첨단 무기들이에요 이게. 그리고 황해도 해안포 정밀 타격하는 스파이크 미사일 이렇게 해가지고 290여 발을 쐈다 그래요. 그것도 해병대가 그렇게 주도해서 다 해병대더라고 보니까 그렇게 해서 쏘는 건데 이게 9.19 군사합의 이후에 거의 처음 있는 일이잖아요. 있었던 일 이후에는. 그러니까 2017년에 문재인 정권 2017년 8월 이후에 처음입니다. 이렇게 사격 훈련을 한 게. 그리고 9.19 군사합의 이 효력을 무효화시킨 22일 만이고. 네. 근데 그 적경지의 연평도 주민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익숙해진 것 같으면서도 포소리만 들으면 가슴이 덜컹해. 다시 6.25 전쟁이 터질 것만 같잖아. 지금 연평도 옹진군 연평도에 사는 실향민 출신 최도하 씨가 87세라 그래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최 씨 함께 연평리 마을 정자를 지키던 주민들도 포소리가 터질 때마다 아이고 어떡하나를 연발했다고 합니다. 연평 사람들이 이러고 산다. 섬을 지키는 것도 군인들이 아닌 우리들 아니겠나 라면서 쓴웃음을 짓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제 적경지역 연평도, 백령도, 대청도, 서청도, 우도 주민들은 거의 대피소로 다 포 쏘는 상황에서 북한이 예전에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K9 사격 훈련을 빌미로 해서 북한이 연평도에다가 포를 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일이 재현될까 봐 주민들이 다 대피소로 들어가 있었고 그러면서 막 숨지겨서 거의 뭐 땅이 울릴 정도였다고. K9 포 저도 가까이서 쏘는 건 못 봤거든요. 근데 작은 거 포 쏘는 것만 해도 진짜 땅이 울리거든요. 우리 수류탄만 던져도 땅이 울리거든요. 근데 K9 정도 포 155mm 정도 포를 쏘면 엄청난 거죠. 진짜 땅이 울려요. 실제로 울려. 그걸 그렇게 쐈으니까 주민들 입장에서 얼마나. 그리고 한 번 쏠 때 막 한 발씩 쏘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이거는 K9은 무조건 여러 발을 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첨단 무기이기 때문에 여러 발을 이렇게 쏘면은 한 번에 다 떨어진다는 게 특징인 포기 때문에. 그리고 K9 자주포 여러 그
여러 대가 동원돼 가지고 쐈어요. 펑펑펑펑 하면서 쏘고 다연장은 한 번 해가지고 팍 쏘면 그냥 확확 한꺼번에 날아가니까 샥샥샥 날아가는 거고 스파이크 미사일은 그 뭐 군용 찝차 같은 데 올려가지고 쏘더라고요. 해안포 향해서. 하여튼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여권에서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은 지금 핵무장론을 이런 걸 비밀로 해서 핵무장론을 들고 나오고 있잖아요. 한겨레 신문 6면 보여주십시오. 지금 이게 도화선이 된 게 그 국가정보원사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있거든요. 여기서 보고서를 냈어요. 러북 정상회담 결과 평가 및 대한반도 파급 영향. 이게 요즘 북러도 아니고 러북이라 불러 국정원에서도. 이 보고서를 보면 북러 조약의 의미를 분석하면서 맨 마지막 부분에 한국의 자체 핵무장 또는 잠재적 핵능력 구비 등 다양한 대안에 대한 정부 차원의 검토 및 전략적 공론화를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써 있다 그래요. 이 구절을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 언론들이 부각하면서 핵무장론을 재점화했다. 이렇게 한겨레 신문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실성이 있느냐 이게. 그러게 NPT 탈퇴해야 되잖아. 그렇죠. 핵 개발은 NPT 탈퇴로 시작이 되는데 이 NPT 탈퇴를 하면은 한국을 제재하는 안보리 결의안에 미국이 뭐 거부권을 행사해 주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 우리가 이제 제재 대상이 되지 않는데 왜냐하면 NPT를 탈퇴하면 제재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미국이 거부권 행사해 준다는 거는 한국의 핵을 용인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국의 핵을 용인하면 일본, 대만,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터키 등에서도 NPT 탈퇴와 핵 도미노가 일어날 것을 미국은 우려할 수밖에 없고 그렇지. 한국도 하는데 우리라고 못해? 이런다는 거지. 그러면 한국을 제재하는 안보리 결의안에 대해서 미국은 거부권을 행사 안 할 거다. 그러면 우리는 제재를 피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다. 그러면 무역으로 이제 먹고 사는 나라에서 경제 제재 받게 되면은 그냥 나라 경제가 휘청거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다가 미국의 동의나 묵인이 없는 핵 개발은 한미 동맹의 파탄을 초래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그래서 지난번에 워싱턴에서 이 정권이 굉장히 중요시하는 워싱턴 선언 했잖아. 워싱턴 선언도 한반도의 확장 억제를 강화하는 대신에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이 그렇게 약속해 준 거잖아요. 네. 근데 이 상황에서 핵무장을 한다는 거는 그러한 미국의 뜻을 거스르는 건데 그럼 동맹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거고 혹시 도널드 트럼프가 재선이 되면은 상황이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시각도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도 실제로 핵무장을 용인할 것으로는 보기 어려울 거다. 지금 트럼프 캠프 안에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일종의 이 선거용 립서비스인 것이지 실제로 정부에 들어가서는 여전히 미국의 외교안보 주류에서 핵 비확산 원칙이 강력하기 때문에 한국 핵무장을 용인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이제 이 전문가들이 지적을 하고 있고 트럼프 캠프에서도 한국 핵무장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이들은 주한미군 철수를 또 일관되게 주장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핵무장 우리가 하도록 그러면 트럼프 행정부에서 그거 핵무장 받아내고 주한미군 철수는 용인해 줄 거냐 이것도 사실은 현실성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네, 이 기사 말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치권에서 보수층을 결집하기 위해 핵무장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오히려 한국에 큰 불이익이 된다 이런 우려도 있다고 전하고 있는데요. 이 전봉근 교수는 지금 차세대 소형 모듈 원자로나 핵 연료용 농축 기술 등 한국이 미국과 첨단 기술 협력을 해야 하는 부분이 많은데 한국에서 핵무장 목소리가 높아질수록 미국은 한국의 의도에 불신을 가지게 되고 첨단 기술 협력에서도 한국을 소외시킬 우려가 커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정부와 정치권이 진지하게 한국의 안보 상황을 우려하고 만일 주한미군 철수 등으로 핵무장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 대비하려면 더욱 신중해져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책임한 주장을 하면 안 돼요. 여기서 맞아요. 하나만 더 얘기하면 한동훈 전 위원장의 경우에는 핵무장까지는 안 가더라도 핵무장의 잠재적 역량을 갖추는 데까지는 가자고 주장했지 않습니까? 그게 일본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하려면은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을 해야 됩니다. 미리 개정을 해놔야 돼요. 근데 이거 개정해달라고 그동안 여러 차례 우리 정부가 요구했는데 안 해줬다. 맞아요. 네, 지금 해주겠느냐 그러면 안 해준다. 이게 진보성의 한겨레 신문만 그러냐? 그게 아니에요. 중앙일보 12면 보여주십시오. 봉인 풀린 금기어 핵무장 밀어붙였다간 불량국 전락. 이 보수신문에서도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보수신문에서도 거의 내용은 대동소이해요. 지적하는 내용, NPT 탈퇴할 때 제재를 받을 가능성, 뭐 이런 것들 쭉 얘기하는데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NPT를 탈퇴하고 핵무장을 하면 김정은한테 너 핵
비핵화하라고 요구할 명분이 없어지잖아. 그렇죠. 그 점을 중앙일보에서 지적해요. 그럼 한반도는 그냥 핵을 갖고 있는 지역이 돼버리는 거야. 북한한테 우리가 압박할 수단도 사라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게 재밌었는데 저는 핵무기 유지 비용이 엄청나다고 하네요. 그렇죠. 미 의회 예산처가 지난해 추계한 2032년 미국의 핵전력 유지 비용이 7,560억 달러, 약 1,050조 원이었다 그래요. 연간 한 105조 원으로 한국의 연간 국방비 57조 원의 2배가량이라고 합니다. 한국이 핵무기 유지 비용을 미국과 단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이 된다. 현실적으로 다 가능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중앙일보가 보수신문이 뭐 내용은 굳이 제가 안 거론해도 되겠지만 사설에서도 쓰고 있어요. 분출하는 여당 내 독자 핵무장론 자제가 바람직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아니 나경원 의원을 비롯해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왜 숟가락을 얹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홍준표, 유승민 다 지금 핵무장론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거라는데 눈 찔리게 생겼어. 눈에는 눈이라고 했다가 컴퓨터 게임도 아니고 뭐 버튼 누르면 핵이 생깁니까 그게? 네? 여러 가지가 이렇게 복잡한데. 그러니까 사설에서도 핵무장이 겉으론 그럴듯해 보여도 내용면에선 도박이다. 북핵 억제를 위해선 지난해 4월 한국형 확장 억제를 명시한 워싱턴 선언의 실효성을 보강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다. 우파의 표만을 노리고 핵무장론을 들고 나오는 건 위험한 안보 포퓰리즘일 수 있다. 이렇게까지 중앙일보가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근데 처음 핵무장론에 불을 붙인 나경원 의원이 중앙일보하고 또 인터뷰를 했어요. 오늘 공교롭게도. 팔면을 보여주십시오. 근데 뭐 다 전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제목만 보셔도 되죠 뭐. 기분이 좋아 보입니다. 인터뷰 내내 한 전 위원장을 언급할 때 목소리가 일시적으로 확 하고 높아졌대요. 그러니까 최상병 특검법 수정안을 한 전 위원장이 띄웠다 그러니까 원내에서 민주당과 싸워본 적 없는 경험 부재가 나쁜 수로 이어진 것이 아닌가. 야당의 특검 프레임에 갇히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이래서 정치는 프로페셔널의 영역이라는 말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의 강점을 얘기했다고 하고요. 그러면 그 공격을 받은 한동훈 위원장 동아일보 5면에 인터뷰를 했어요. 보여주십시오. 거야에 몸살이던 사람들 내부 공격엔 잘 싸워. 이렇게 기사를 쓰고 있는데 일면에도 관련 기사가 있으면서 이렇게 했어요. 하여튼 그러니까 오늘 한동훈 전 위원장이 동아일보하고도 인터뷰를 했는데 그러니까 동아일보하고 인터뷰를 했고 조선일보하고도 인터뷰를 했는데 네. 동아일보 인터뷰는 지금은 큰 거 보여주셨는데 일면에 조그맣게 또 앞에 있거든요. 네, 일면에도 관련 기사가 있어요. 그 제목이 거야에 몸살이던 사람들 내부 공격 땐 잘 싸워. 그러니까 야당하고 싸울 때 나서지 뭐 맨날 내부 투쟁만 하느냐라면서 야당하고 싸워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네. 조선일보의 인터뷰 제목은 우리 정부를 지키는 정치할 것 이재명 주국과도 대화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정부를 지키는 정치를 한다는 게 핵심이고 이재명 주국과 대화를 한다는 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범죄자가 감옥에 가야 된다는 거는 그거는 맞는 말이지만 또 정치를 해야 되기에 대화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모욕을 주고 대화장에 나오라고 하는 것도 웃기지 않나? 근데 지금 스탠스가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특검 사안이다라는 거는 어쨌든 인정한 거지 않습니까? 네. 그것에 대해서 계속 공격받는 포인트가 계속 쌓이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야 되고 윤석열 대통령 탈당하실 분이 아니고 아까 동아일보 기사에 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그 공공선에 대해서 굉장히 중시하는 분위기고 이렇기 때문에 탈당은 절대 그런 일은 없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그리고 정부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역할을 하고 이 민주당의 탄핵을 막아내야 되고 이렇게 간다. 근데 동아일보 인터뷰에 이런 게 나와요. 나는 한동훈 위원장이 절대 당대표가 못 될 거라고 봐. 어떻게 해서든 방해 공격을 할 거라고 보는데 요 대목에 또 우리 여사님이 엄청나게 분노했을 거라고 봐. 김 여사 특검법 등에 대해 국민 눈높이를 강조했다. 당대표가 되더라도 같은 잣대로 대할 것인가 이렇게 질문했거든요. 기자가. 그랬더니 모든 정치인은 언제 어디에서 질문을 받더라도 국민 눈높이와 민심을 따르겠다고 답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 눈높이라고 얘기했다고 얼마나 난리가 났어요. 선거 기간 중에. 다시 기자가 물었어요. 김 여사가 검찰 조사에 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말인가? 이렇게 하니까 소환 여부는 수사기관의 판단이다. 윤석열 정부는 정의와 공정을 기치로 선택받은 정부다. 검찰이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하다는 그런 정신을 잊지 않아야 하고 누구라도 적극적으로 수사에 응해야 한다는 말을 한 바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 이원석 검찰총장이 하는 얘기 같은데. 그래. 한편인가 봐요. 그러니까 이원석 총장 이제 그만두고. 한편인가? 한동훈 지금 이원석 수사 지금 김건희 여사 바로 불러도 되는데 못 부르잖아. 근데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지.
어떻게 했어? 이거 보고 여사님이 또 경로했을 거라고 본다 나는. 거기에 한 표. 지금 벌써 30분. 네, 이제 인사할 시간도 없어요 또 이제. 네. 근데 이 지금 그 어이가 없는 일 하나만 제목만 보여드릴게요. 한국일보 신면 보여주십시오. 인권위 내홍 격화, 위원 11명 중 6명의 전원이 보이콧.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앞에 두 사람 있잖아요. 두 사람이 누구죠? 그 유명한? 그렇죠. 이충상, 김용원 두 상임위원이죠. 근데 두 사람이 우리 전원인 출석 거부를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다며요? 그러니까 뭐 한 놈이 뭐 한다고 진짜. 그리고 별것도 아닌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는 내용을 주장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인권이 파토나겠다는 뜻인데 거의 인권이 역사상 22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게 소위 단계에서 만장일치가 돼야지 이제 전원위로 만장일치가 돼야지 의결이 되는 거 그렇지 않은 경우에 전원위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게 잘못됐다. 소위 단계에서도 한 명만 비토놓으면은 그냥 그렇죠. 그걸로 기각해 버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올라올 건데 지들이 기각해 버리면은 그냥 다 그냥 끝내버 반대하면 그냥 끝난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지금까지 그렇게 주장을 또 해왔어요 저 사람들이. 그게 맞다라고. 근데 그렇게 안 한다고 나 그 전원이 보이콧할 거야? 회의는 안 들어갈 거야? 이렇게 한단 말이야. 인권위원들이 당신들이 그만두면 되잖아. 이런 어이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건데 근데 중앙일보 6면 보여주십시오. 이건 제목만 보여드릴게요. 우리 대통령은 얼굴도 좋네. 100만 명 마음 돌봄까지. 우리 대통령은 심적으로 고통을 못 느끼나 봐. 마음이 아프면 몸도 아픈 법인데 마음 돌보면 국민 걱정을 해주시네. 감사합니다. 근데 저것도 김건희 여사가 주도를 했다며요. 근데 신문 중에서 김건희 여사 사진 신문이 하나도 없어. 이 뉴스 자체를 찾아보기가 어려웠어요. 아예 이거를 조선 동아 중앙만 이렇게 보도했지 조선 동아도 거의 보도를 안 했어요. 조선일보에 없어요. 동아일보에도 없고. 네. 대통령실에서 진짜 열받아 빡 돌았겠는데. 근데 저걸 오늘 앞부분에 이렇게 저희가 1시간 10분 가까이 이렇게 막 얘기했는데 스트레스가 쌓이시죠. 구독자님들도. 대통령은 얼굴에 막 피둥피둥하고 진짜 막 눈이 바짝바짝 나는데 제 얼굴도 피둥피둥합니다. 네. 피둥피둥은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내 얼굴이. 윤은 안 나는 것 같긴 한. 이마에서 윤 난다. 요즘 살만한가 보다. 아니 자전거 타고 가서 땀이. 네. 근데 국민들은 속은 지금 썩어 들어가는데 그걸 한겨레 신문 만평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보여드리고 끝낼게요. 자, 저희 국민이에요. 갑자기 속이 답답해지고 우려가 치밀면서 그 밑에 개도 있고 해병대 모자도 있고 우리는 산유국도 있고 디올 가방 선물 포장도 있고 거의 대통령이 또 술 마셨나 봐. 소주에 술잔도 있고 저 휴대폰도 있다. 저거 그 해병대 연락하는 거 그건가 봐.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옆에도 있고 진짜 가지가지 다 넣었다. 날리면도 있고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도 있고 새만금 스카우트 그것도 있고 국민 정신 상담 지원을 대통령이 해주겠다며 편안하게 말씀해 보세요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한겨레 신문이 만평이 그리고 있네요. 저 국민들 심정이 비슷하지 않을까요? 답답합니다. 나 좀 캥하고 조금 힘들어 보이지 않아요? 네. 상당히 네. 좋아 보인다는 거지? 아니 여기서 안 돼 보이십니다도 이상하고 아닙니다 건강하십니다도 좀 그렇고 네. 알았어요. 네. 뭐라고 답해야 될지. 속은 썩었어요. 네. 여기서 구독자님들 속 확 썩게 해드리고 끝날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하다. 오늘은 10분 오버했네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또 점점 슬금슬금 늘어나지 않습니까 이것도. 죄송합니다. 제가 진행을 잘못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잘못한 거 제가 잘못했습니다. 말을 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저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시사평론가 김성환. 김민아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얘기할 때 오셔가지고 라이브로 관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변 사람들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저 좀.